한 주간 정치 뉴스에 대한 진짜 토크,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그리고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얘기부터 하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하고 이뇨한 혁신위원장 어제 만났습니다. 갈등이 좀 봉합됐다고 보십니까? 이재영 당협위원장부터 평가를 좀 해주시죠. 저 백플한 거 보니까 네네. 뭐 갈등이 봉합됐다 안 됐다 뭐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애시당초 만남이 갈등이 굳이 많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현재 보면은 제가 이 방송에 지금 한 2주째 나오면서 3주째 네. 나오면서 누차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확실히 뭔가를 안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디테일에 대해서는 사실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이 바뀌어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기대치 이상만큼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안에서 지금 모든 전국을 보면 김기현 대표는 사실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인요한 위원장의 말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있는 부분은 이제 불출마 내지는 험지 이제 출마 뭐 이런 얘기로 개인적으로 얽혀 있는 게 있고 또 오늘 만난 계기는 이제 윤심 뭐 이것 때문에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본인의 개인적인 얘기로 돌아가면은 사실 김기현 대표가 지금 시점에서 만약 나는 불출마하겠어라고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선거 기간을 봤을 땐 지금 시점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인요한 위원장한테 제발 좀 나도 생각할 시간 아니면 나도 좀 멋지게 나갈 수 있는 시간 뭐 이런 걸 좀 보여줘. 속도 좀 맞추자. 속도 좀 제발. 맞추자.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오늘 만났다고 해서 인요한 위원장이 본인이 냈던 또 혁신이가 냈던 모든 안을 그럼 오늘 만났으니까 나는 그거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지금 12월 달에 모든 당이 이준석 뭐 신당 얘기 포함해서 그 인요한 그 비대위의 그 스케줄이 끝날 때쯤에는 네. 당이 어떻게 그 혁신안들을 받아주느냐 아니냐 뭐 요거의 부분에 있었지 뭐 봉합할 것도 없고 봉합해서도 안 되고 만약 뭐 떨어져 있었다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속도 조절과 관련돼서는 뭐 공감대를 좀 형성한 것 같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긴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영남 중진 의원들에 대한 험지 출마 관련된 뭐 혁신위의 주장이라고 할까요? 뭐 의견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당내하고 약간의 갈등 모습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또 두 분이 만나서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게 해결이 된 건지 그냥 단순히 덮어놓은 건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신인규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선은 김기현 인요한 회동으로 네. 표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의 사정이 저는 매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혁신위원장 들어와서 사실은 정치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이 하시다 보니까 네. 말실수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말실수인지 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은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윤심까지도 발언을 해가지고 당의 사당화를 오히려 더 인정하는 꼴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저는 11월을 버틸 수가 있을까? 저는 일단 그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김기현 인요한 이 회동이 좀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그 대변인들의 그 백브리핑을 보다 보니까 정말 대변인들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네. 저도 대변인을 조금 지내봤습니다만은 정말 힘들겠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핵심도 없고 그냥 그렇고 그런 얘기만을 나열만 했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극한 직업이다라는 생각이 좀 우선 들었고요. 저 만남이 그 감동이 없는 이유는 알맹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이유는 지금 사실은 인요한 위원장의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요. 본인의 말씀대로. 그리고 김기현 대표 뒤에는 저는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의 주류들, 그러니까 윤핵관들이죠. 원조 윤핵관들이 전 뒤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둘의 지금 대결이 상당히 좀 그 기압이 세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폭발 직전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둘에 대해서 그 대리인격들이 나와가지고 인요한 김기현 이 두 분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아니, 권한 없는 사람들 둘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시선들이 따가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본질로 더 들어가지를 못하고 혁신위도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서 네. 몇몇 원조 윤핵관들 치려다가 못 친 상태로 그냥 끝나고 주저앉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제 앞으로는 카운트다운 들어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이제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 뒤에 윤 대통령이 있다. 이건 사실
대통령의 당무 개입하고 조금 연결된 부분인데 잠시 후에 좀 얘기를 해보고 권지웅 전 비대위원장께도 의견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최근의 행보라든지 김기현 대표하고 만남에서 뭔가 갈등이 좀 봉합되는 모습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당내 이야기는 두 분이 더 잘 아실 네네. 테니까 물론 신은규 변호사께서는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위원장은 모를 수도 있어요. 예 그건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그건 사실입니다. 관계망이 그쪽이 많으시니까. 근데 좀 약간 저는 떨어져서 보면 네. 사실 인현 위원장의 발언에 김기현 대표께서 되게 불쾌감을 드러냈었어요. 뭐 혁신위원 중에 좀 급발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제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정제되지 않은 발언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혁신위는 사실 당내 여러 기구 중 하나일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 사실 처음에 정권을 주겠다고 했던 김기현 대표의 입장은 사실 철회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인현 위원장의 입을 막기 위해서 사실 저는 만났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지금 혁신위원장이 크게 뭐 센 발언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이유로 일단 만난 건 만난 거다 하더라도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혁신위를 통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조금이라도 변하길 바라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수근 상병에 대한 수사 외압이라든지 아니면 홍범도 장군에 대한 뭐 흉상 철회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약간의 변화라도 혁신위가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가 인현 위원장의 개인기로 뉴스거리를 만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환영할 만한 내용을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고작 한 게 징계 취소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네. 당내에서는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계속 국민과는 멀어지고 있는 혁신이 그리고 당내 갈등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시죠. 뭐냐면 그 인윤 위원장이 하신 말씀 중에서 뱉어놓은 말들 중에서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당내에서 저도 이제 계속 정치를 하면서 지난 한 2년간 당내 이제 당원들 뿐만 아니고 또 국민의힘 보수 세력을 걱정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해서 대통령 인근에 있는 이 많은 분들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선으로 물러나던 아니면은 정치를 좀 당분간이라도 관두던 네.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그 누구도 그렇게 힘 있는 자리, 소위 말해서 좀 마이크가 있는 자리에서 하지 못했는데 인유원 위원장 그걸 좀 용감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일단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김기현 대표하고 인유한 위원장의 말들이 서로 그냥 공허한 매열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인유한 위원장이 하는 얘기들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테일에서는 틀린 점이 있어요. 약간 예를 들어 전략공천 같은 거는 배제해야 된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입니다. 네. 하지만 전반적인 개혁에 대한 방향성은 이건 민심이기 때문에 민심을 거르고 그거에 반항하는 당대표가 됐던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이 됐던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전 짧게만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아니 두 분이 그걸 평가하는 거는 어차피 엇갈릴 수밖에 없는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할 게 몇 개 더 있거든요. 네네. 이거 좀 저는 이재영 그 당협위원장님한테 확인해야 되는데 인요한 위원장께서 다음 주 비밀무기 공개하겠다라 그랬거든요. 이 비밀무기 도대체 뭔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는데 최소한 오늘 그 얘기는 나왔더라고요. 그 바로 직전에 나왔던 그 뉴스인데 네. 이상민 의원을 만나서 이상민 의원으로부터 무슨 그 강의를 받는다, 뭐 소통한다 이 얘기를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네. 정확한 내용을 자주 못 봤습니다. 사실 들어오자마자 봐서. 근데 어제 김기현 대표를 만나서 뭐 효과적인 얘기가 있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별 내용이 없었다 하더라도 바로 그 대화가 끝나자마자 인요한 위원장의 지금 태도는 난 내 갈 길 가겠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큰 일이 있다라는 거는 뭐 개봉박두 뭐 이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여태까지 해온 얘기를 보면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시리즈가 뭔가 남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21일 날 대전에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초청해서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등에 대한 강연을 들을 예정이라고 오늘 혁신위에서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민주당 의원 몇 분이 뭐 이쪽으로 옮기는 거냐 뭐 이런 것까지 연결될 수 있나요? 어떻게 봐요, 권지웅? 지금 단계에서 그러긴 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인현 위원장의 혁신 이야기 좀 하셨는데 네.
저는 비밀 무기가 뭐든 별것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왜- 나 뭐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결국엔 별거 없다 이런 얘기신가요? 꼭 그런 측면은 아니고 네. 인요한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용산에 연락을 했더니 용산이 나한테 거침없이 하라고 나에게 허락해줬다 이렇게 말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 신원을 받았다는 거. 근데 국민들이 보기엔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허락받은 혁신이 무슨 혁신이라고 계속 되묻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래도 우리 혁신입니다라고 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힘이 그 전에 다루지 못했던 걸 다룬다고 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혁신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1년 반 동안 잘 못하고 계신 게 있는데 이걸 바로잡지는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허락한 것 아래서 하는 혁신이 무슨 혁신이 되겠냐. 비밀 무기도 다 그 안에 있을 텐데 그게 무슨 감동을 주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뉘앙스에 따라서 틀리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에 하나 지금 누가 그 얘기를 이제 대통령이 직접 얘기 안 했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했고 그럼 중간에 뭔가 메신저가 있었다는 것까지인데 우린 그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근데 뉘앙스가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상관 안 할 테니까 소신껏 하세요라는 메시지가 왔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내가 상관하니까 당신 그냥 내가 시킨 대로 하세요라고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네네.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으로 뭐 만에 하나에 간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사기에 대해서 저는 완전하게 저는 청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기가 뭐냐면요. 첫 번째 사가 사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하고 그리고 기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기회주의거든요. 이 사기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결단코 지금 국민의힘은 그 혁신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늪에서 저는 헤어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사당화나 지금 기회주의에 대해서는 전혀 짚지도 못한 채 그렇다면 혁신이 그럼 정부에 대해서라도 좀 쓴소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김태우 후보를 공천한 것부터 시작된 이 위기인데 결국에는 더 앞서가면은 사면부터 해준 거부터 해가지고 당의 공천까지 다 개입했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인사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장관 교체라든지 인사 쇄신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야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민생에 정말 집중하고 뭐 예를 들면 박정훈 대령 문제나 홍범도 장군 문제까지도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한 채 인요한 김기현 두 분이 만나가지고 이 사기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는 뭐 도저히 국민의힘은 혁신의 히읗자도 저는 시작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에게 남은 것은 이제 언제 짐을 싸서 다시 학교로 가시느냐 이제 그것만 전 남았다고 봅니다. 결국엔 사당화하고 기회주의를 타파하지 않으면 혁신은 안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신인규 위원장의 얘기고 앞서 이제 권지웅 비대위원이 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얘기로 가죠. YTN 라디오에 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 출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신껏 생각껏 맡은 임무를 끝까지 당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해보라는 신호가 왔다. 요 앞에는 윤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죠. 이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거 없다.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라고 선은 그었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신인규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당무 개입에 대해서는 지금 전 국민들이 다 의심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서사가 있는 게 첫 번째 당무 개입이 뭡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에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체리따봉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내부 총질만 하던 당대표 나가니까 당의 분위기가 좋아졌다. 그 이후에 진짜 그 내부 총질을 한다라고 여겼던 당대표를 진짜 축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는 이진복 수석이 경선기간에 와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로 상징되는 그때 당원당규 다 개정해가지고 당신 100%로 하고 결선투표 도입해가지고 김기현 당대표 4% 나오신 분을 당대표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이번에 인요한 위원장이 최근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 직접은 아니고 측근들을 통해 가지고 그 뜻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다. 네. 아니 그럼 이게 세 가지 정도 증거가 다 나오면은 거의 입증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아니라고 부인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이쯤 가면은 국민들 앞에 인정하고 사과하고 당이 바로 서는 노력을 해도 부족한데 아직도 지금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을 세상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이렇게 그 겉만 닦는 식의 이런 혁신 아닌 혁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그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이 용기를 내야 된다고 봐요. 용기를 내서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신들의 양심의 소리에 진지한 마음의 소리에 네. 귀를 기울여가지고 그 양심껏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까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이진복 수석의 말대로 되어가고 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사실 이제 대통령의 당무 개입 관련된 뭐 의혹이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왔던 건 맞긴 한데 이게 문제가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마침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오늘 SNS에 또 이 얘기를 했던데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재용 당협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조국 전 장관까지 하셨죠. 조국 네. 전 장관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귀에 안 들리긴 하는데 이분은 본인의 지금 명예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탄핵에 대해서 운운을 하고 있지만 지금 탄핵마저도 민주당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 탈당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민주당 진영에서 나오고 있는 탄핵 얘기는 뭐 너무나도 그냥 한동훈 장관이 그 얘기했었죠. 뭐 1일 1탄핵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글쎄요. 조국 장관 얘기로 돌아가서는 지금 본인의 그 비법률적인 그 명예회복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 또 대통령 탄핵을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권정전 비리요. 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그때 박근혜 정부 때도 박근혜 대통령과 그 대통령실이 막 여론조사를 구체적으로 돌리고 아주 구체적인 정황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뭐 물론 여러 가지로 당무에 개입하고 계시지만 그것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근데 핵심은 형사처벌 여부가 아니라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국정을 잘 운영해 오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에 대해서 네.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대통령실의 모습, 그게 본질이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한 주도 이분 얘기를 안 하면 저희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준석 가는 길에 동참해달라. 연락망을 구성한다는데 지금 나온 뉴스를 보니까 오늘 오후 5시 40분 기준으로 14,183명이 이 전 대표의 연락망에 등록을 했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이 전 대표의 얘기예요. 이거는 서울, 경기, 대구는 시도별 인구 비율에 비해서 참여세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또 이렇게 유튜브에서 뭐 자랑 아닌 자랑을 잠깐 해놓으셨는데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이건 결국에는 신당 창당을 위한 전초 작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신당을 준비하고 계신 신인규 변호사께 먼저 묻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이제 영향력이 굉장히 센 분이고 네. 또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시도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안에 잔류할 것이냐 아니면 나가서 신당을 만들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지금 갑론을박이 많았던 한 주였는데 결국은 지금 신당으로 간다라는 예측이 매우 우세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연락망을 모으는 모습을 저는 지켜보면서 오히려 이것은 신당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잔류에 저는 무게를 싣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그래요? 해석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도 완전히 신당으로 매듭을 지지 못했던 이유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그래도 초대 당대표로서 국민의힘에 대한 상당한 애정을 많이 밝혀왔었고요. 또 책임감도 보였었고 또 지금 국민의힘이 완전히 붕괴 상태로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이준석 대표에게도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연락처까지 올린 것은 네. 물론 여차하면 신당을 할 가능성을 포함한 포석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국민의힘에 보내는 메시지가 강력한 것이죠. 이런데도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저는 메시지를 좀 보낸 거 아니냐. 전 이렇게 좀 읽어졌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해서 만약에 국민의힘에 잔류를 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뭐 비대위원장이든 공천권이든 이런 게 확보가 돼서 뭐가 잘 마무리가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만에 하나 이렇게 해놓고서 또 신당으로 만약에 선회를 하게 되면은 네. 이건 또 상당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 국민의힘에 지금 당적을 갖고 있어서 이런 식의 연락처 수집하고 하는 것들이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또 상당한 또 당에서는 또 해당 행위 아니냐는 또 논란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복잡한 경우의 수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지금 이 사안이 상당히 좀 복잡해져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그 데드라인을 12월 27일인가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신당을 창당하기가 굉장히 빠듯한 시기여서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뭐 이런 해석을 내리시는 분들도 있던데 뭐 조금 뭐 얘기가 다른 데로 세긴 하는데 근데 만약에 네. 저는 신당 창당이라는 것이 100%라면요.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 신당의 100%이기 때문에 네. 탈당을 먼저 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당원을 저도 발기인 모아가지고 이틀 만에 저희도 발기인하고 지금 신당 준비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진짜 신당을 100%할 거라면은 당적을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연락망을 모으고 이런 것은 좀 어색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언론에서는 신당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국민의힘에 보내는 저는 마지막 뭐 경고장 내지는 조금 더 이런 뭐 국힘의 그런 주류들의 붕괴에 대해서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라는 저는 메시지를 지금 강하게 보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인규 위원장의 의견,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신당을 창당보다는 국민의힘에 나 좀 잡아달라는 마지막 메시지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재용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3주 만에 신인규 위원장님의 그 말씀과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빠듯해요. 네. 신당 창당한다는 게. 그리고 지금 이 연락망을 만드는 거는 이제 본인이 그 얘기는 했잖아요. 뭐 하루에 몇 %씩 자기가 이제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서 이제 뭐 준비를 하고 있다, 뭐 몇 %씩 올릴 거다 이런 얘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나는 계속 신당 차릴 수 있어. 네. 라는 거는 계속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저는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는 잔류하면서 우리와 함께 같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난 한 몇 주간 소위 말해서 스텝이 꼬인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네. 그리고 그 스텝을 꼬이게 한 거는 전 다시 한번 인유한 위원장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왔던 이준석 대표의 행보들이 약간 조바심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앞뒤가 약간 그 미스매칭이 되는 부분도 보이는 것 같고 요번에 했던 것도 진짜 신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탈당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연락망을 구축해서 그것만으로 나중에 한 번에 확 신당 창당이 가능할까? 글쎄요. 뭐 어떤 또 뭐 워낙에 뭐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니까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기존의 정치적인 행보를 봤을 때는 이거는 아직까지도 나는 남아서 같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메시지도 함께 섞여 있다고 봅니다. 두 분의 해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난 16일 날 이 전 대표가 라디오 출연해서 제가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만약에 전권을 나에게 준다라고 하면 110석에서 120석 할 자신 있다. 뭐 이런 발언도 했죠. 이것도 뭐 동일선상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비대위원장 인터뷰도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사실 당에 남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이 정말 어렵다. 내가 지금부터 지휘봉을 잡아도 120석 할까 말까다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되었고 저는 뭐 물론 타당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관되게 신당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을 만들려고 하면 5개 지역에 1,000명씩 당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필요하고 5개 지역에 1,000명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위한 아주 구체적인 행보를 일단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저는 딜을 할 거라는 생각보다는 이걸 가지고 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어떤 실무적 조치를 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그 전에 2가지 포인트를 좀 짚었었어요. 하나는 지금 이준석 신당이라고 독자로 이제 여론조사가 돌기보다는 이준석 유승민 신당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네. 유승민 전 의원과 어떤 관계성이 만들어질 거냐가 하나 과제일 것 같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론가로서의 이준석 대표의 역량이 있다 손 치더라도 정치적 리더로서의 이준석 대표를 따라서 나올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예를 들면 최소한 그래도 현역 의원이 7명은 있어야 3번으로 총선을 치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 뒷번호가 되는 겁니다. 그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과제일 거라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 이런 걸 돌파한다고 하면 사실 신당을 안 만들 이유가 지금 없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게 아까 연락망 확보에 한 6시간 만에 14,000명 정도니까 아까 신당 만들려면 5개 지역에 1,000명씩 있으면 되는데 5,000명이 훌쩍 넘. 이분들이 뭐 물론 그 당에 다 당적으로 뭐 든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파워에 대해서 약간 국민의힘 내에서 긴장은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한 말 중에 이것도 좀 눈길이 가는 얘기예요. 1, 2주 안에 김기현 대표가 쫓겨나고 한동훈 장관 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거든요. 이 전 대표가 이런 전망을 나름 잘 맞추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진짜로 이런 일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드는데 이재영 당협위원장 어떠십니까?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이 그 최근의 행보를 보면 뭐 총선에 나올 것 같다는 분위기는 들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 총선에 나오면 한동훈 장관이라는 정치적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당이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한동훈 장관이 본인 스스로도 이제 정치적 경험이라든지 선거를 이끌어본 경험이 없는데 한동훈 장관한테 비대위원장을 맡긴다? 그거는 저는 좀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오히려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원희룡 장관이나 한동훈이나 뭐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두 명이 워낙에 요즘에 회자가 많이 되니까 네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중에 가능성은 도리어 원희룡 장관이 더 높은 것 같다. 두 사람에서 굳이 따지자면은 저 선거라는 거는 이건 경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또 선거라는 건 전략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안 해본 사람이 전략을 세우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굉장히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굉장히 빠르게 내려줘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은 그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에 누구나 아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이 총선에 네. 그런 분한테 전략적인 부분까지 정무적인 부분까지 다 맡긴다? 저는 그거는 굉장히 현실에서 멀다고 생각합니다. 비대위 구성도 비대위 구성인데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가 그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냐도 꽤 관심이지 않습니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재영 당협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다음 주냐 다다음 주냐 전 이것까지는 못 맞추겠습니다. 네. 이준석만큼의 그런 해안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그 인요한 위원장을 왜 만났냐 나한테 시간 좀 달라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다분히 담겨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을 많이 하긴 하지만 네. 한 가지 확실한 건 당에 대한 애당심이 꽤 크고요. 본인이 또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나름 험한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무엇을 본인이 했을 때 당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걸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재영 당협위원장께서도 결국에는 정치인 한동훈은 거의 기정사실화 하시는 느낌이네요. 네. 그 얘기 해봐야 되겠어요. 이번 주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총선 등판에 임박했다라고들 얘기를 언론에서 지금 많이 하는 이유가 어제 이제 대구를 갔습니다. 물론 그 간 이유는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뭐 상황 점검차 대구에 방문했다고 하는데 대구에서 방문해서 한 뭐 여러 가지 행보가 이거는 정치인이네라는 행보가 상당히 그런 해석을 줄 만한 행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야 드디어 이제 총선 출마 기정사실화 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신은규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저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고 현직 국무위원 신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분이 뭐 지방행보 할 수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총선에 출마할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정도의 이런 행보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나 정치할 거야라는 저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번 총선에 그럼 과연 직접 등판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한동훈 장관은 사실상의 대권 연습, 대권 예행 연습 지금 그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지 네. 비단 총선만을 지금 겨냥해서 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총선에는 저는 바로 투입될 것이 어렵다고 보냐면은 지금 뭐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대위원장 가기 위해서는 우선 선결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가지고 있는 당대표로서의 욕망 이걸 내려놔야지만 그 다음에 논해볼 수 있는 게 비대위원장이고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오냐 마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대위원장으로 과연 갈 것이냐 여부도 네. 김기현 대표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다른 분에게 달려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비대위원장 갔을 때 그럼 한동훈 장관이 적절한 카드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검찰총장 출신인데 또 당에는 법무부 장관 출신 또 검사 출신의 비대위원장 한동훈 장관이 온다? 이건 뭐 총선을 지자고 작심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할 수 없는 카드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은 저는 대권 예행 연습하고 있다. 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신인규 위원장께서는 그 김기현 대표의 사퇴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가능성적으로 본다면은 김기현 대표가 이제 이분도 거의 뭐 마지막 당 대표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뭐 본인도 다른 커리어를 더 하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불명예 퇴진으로 끝이 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김기현 대표가 얼마나 많은 국민적 비판을 받아왔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이 마지막 그
그 공천권의 행사를 놔두고 나서 바로 물러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아니 물러날 거였으면은 강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바로 물러나야 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그때 또 임명직들만 대리 책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인데 지금 상황에서 물러난다? 전 이건 좀 매우 어색해 보여서 저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는 선택도 안 하고 끝까지 버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치적인 경험이 좀 적기 때문에 뭐 비대위원을 하면 총선에 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대구나 이런데 뭐 가서 이렇게 뭐 국민들 만나는 거 보면 굉장히 인기가 좋으시던데요. 대구만 이겨서 뭐예요? 전국적으로 다 이겨야 되는데. 아니 서울에서도 대구로만- 지난번에 뭐 공연 가고 그랬는데 엄청 인기 좋. 네.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직접 지내고 바로 정당에 와가지고 비대위원장을 한다. 그럼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그동안도 편향되겠다라는 것을 꾸준히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국민들이 반대가 많았는데 그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거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할 마음은 저는 먹었다라고 보지만은 네. 그것이 꼭 총선이냐? 그러기에는 총선에 지금 여건이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피해가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총선 등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 건데요. 권지웅 전 비대위원께서는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뭐 이른바 등판을 한다라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아니면 좀 견제가 됩니까?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해질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라는 사람이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스마트함 이런 이미지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총선이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얼굴 그대로 치를 거냐 아니면 반성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치를 거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을 사실은 뭐 비대위원장 혹은 아니면 총선 출마해서 주요 당직에 해서 선거를 치른다고 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 이제까지 틀리지 않았고 이거대로 한번 심판받아 보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아주 명확하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강서 재보궐 때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뭐 좋고 싫음을 떠나서 아주 크게 패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도 전혀 반성을 못하는 모습, 네. 그걸 국민들이 용납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꼭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팀은 뭐라고 해도 전혀 반성을 안 하는구나.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하시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구도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저는 김기현 대표가 내려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현직 당협위원장께서 김기현 대표 내려올 수도 있겠는데 이런 말을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시는 걸 보면 생각보다 많이 위태위태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 공천이 위험해지나요? 그 사실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현직 당대표가 있는데 현직 당대표가 곧 내려올 거다라고 말하는 내부 게 분위기를 우리한테 전해주신 것 아닌가라는 권지웅 전 비대위원의 제가 추측성 내려온다고 발언인데. 얘기를 하진 않았고 무엇이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당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아까 이제 질문의 핵심은 한동훈 장관과 원희룡 장관 둘 중에 하나 만약 비대위원장이면 누가 더 비대위원장에 어울리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그 자리에는 원희룡 장관이 이제 더 어울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로 돌아가면은 글쎄요 한 정치를 저희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지도는 거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인지도가 꼭 나쁜 것만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구를 갔던 서울을 갔던 어디를 갔던 한동훈 장관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인기에 부합하는 인지도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그 한동훈 장관이란 아까도 말씀드렸던 만약 본인이 총선을 뛴다고 했을 때 이게 정치적 자산이 되면 이 정치적 자산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지는 선거를 많이 치러본 이 정당에서 정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배치에 대해서도 정당이 전략을 잘 짤 수 있다.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총선에 본인이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행보로 봤을 때는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올 것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행보가. 네. 근데 뭐 어쨌든 보수 지지층에서 한동훈 장관의 인기는 꽤 요즘 보면 높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긁지 않은 복권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아직 시장에 나와서 한 번도 뭔가 평가를 받아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라고도 보이는데 이거는 한동훈 장관을 좋게 한 평가입니까? 아니면 일각에서는 좀 한동훈 장관을 일부러 좀 띄워주고 있다.
정치로 차라리 나와서 나랑 한판 붙자 약간 이런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제가 볼 때는 네.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띄운 이유는 한동훈 장관을 언급하는 순간 이렇게 언론에서 소비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또 가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인사에 대한 얘기들은 미리 떠들기 시작하면은 실제로 그 자리 가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있어서 저는 뭐 미리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실 김기현 대표가 상당히 좀 불쾌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현재 당 대표고 선출직인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당대표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게다가 비대위원장 얘기 그러니까 당대표의 거취를 상실하는 걸 전제로 한 이야기들이 계속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쾌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뭐 능력 평가도 해보자면은 인기는 거품 아니겠습니까? 인기만 갖고 정치를 잘할 수는 없어요. 전 그게 첫 번째 전제고요. 한동훈 장관 그동안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라는 거,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분이 자질미달인 것도 있는 게 그동안에 인사검증을 하면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좀 성공한 인사가 있습니까? 거의 예를 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네. 인사검증이 상당히 한동훈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실패했다라는 이 국민적 평가가 냉정하게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분이 소송을 다 건들면 거의 다 지는 결과를 많이 냈습니다. 예를 들면 정진웅 그 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무죄 나왔죠. 네네. 더 탐사에 대한 영장도 2번 다 기각 났거든요. 거기다가 뭐 권한쟁의 심판 다 패배했고 거기다가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도 나면서 한동훈 장관이 스타일을 많이 구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정치력까지 검증할 필요도 없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업무부터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에 대해서 인사검증과 소송 무능력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이 본인의 실력을 스스로 입증하셔야지 지금의 상황은 매우 좀 능력적으로도 좀 자질미달을 보여준 거 아니냐 전 그렇게 평가합니다. 인기는 거품이다. 이건 뭐 그래 그럴 수도 있다라고 치는데 이제 자질미달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이 좀 있으실 정치적 것 같아요. 중립을 어기잖아요 항상. 이재용 당협위원장님.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 기존의 장관들이 보여줬던 소통의 모습에서는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나 네. 한동훈 장관의 자질이 모자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준석 대표의 얘기 긁어보지 않은 복권이다. 이게 뭐 5천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수억짜리가 될 수 있는데 좀 약간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본인도 노원에서 몇 번이나 졌습니까? 그러면 질 때마다 본인은 완전히 실패한 복권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본인이 성공한 복권도 한때는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저희 얘기하는 동안에 댓글들이 이제 막 올라오잖아요. 댓글 얘기를 같이 좀 해보셨으면 하는데 6641님께서 문자군요. 문자 들어온 내용이랍니다. 세 분 한동훈 장관 부인 봉사활동 사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이제 대구 한동훈 장관 내려갔을 때 한동훈 장관 부인이 이제 변호사시거든요. 봉사활동 가가지고 이렇게 한 사진이 언론에 좀 보도가 됐습니다. 이 문자 보내신 분은 저는 장관 부인의 봉사활동이 그렇게 주목받는 게 정말 이해가 좀 안 돼서요라고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용 당협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게 저는 사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전 파악을 잘 못했거든요. 네네. 혹시 아시면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쩔 수 없는 뭐 영어로 얘기하면 스필오버 이펙트죠. 그냥 지금 한동훈 장관의 행보라든지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워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정치인들 특히 남성 정치인들 얘기를 하게 되면 부인은 어때라는 얘기를 뭐 공공연하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부인이 처음으로 이제 그 봉사활동에 나와서 했던 모습을 사진에 찍힌 거에 대해서 관심이 높지 않았나 저는 그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측에서도 뭐 진은정 변호사거든요. 진은정 변호사의 대한적 십자사 봉사활동 사진 보도된 게 우리가 뭐 언론을 불러서 뭐 찍어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제공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다. 그러니 언론이 이제 그 행사에 온 걸 보고 찍어서 내보낸 거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언론은 국민의 관심사를 또 대변해서 아마 취재를 할 테니까 네. 그 국무위원 배우자분들이 다 모여서 봉사라는 과정에서도 아마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인 그 진 변호사가 가장 그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것은 뭐 현실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한동훈 장관의 아까 행보도 좀 이야기하다가 끊어졌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이런 언론들의 관심을 좀 즐기고 있거든요. 굉장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더 강하게 받기 위한 상당히 좀 블러핑된 말들도 많이 늘어놓고 있고요. 그래서 뭐 언론을 잘 이용하시는 것까지는 뭐 본인의 기술이기는 한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가 검찰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그러니까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기관의 책임자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이 정치적 관심을 즐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더 맞대응을 해서 이슈를 키워가고 이런 모습들이 한동훈 장관 개인에게는 이득일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는 전 이거 좀 매우 불행한 일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우리가 법무부 장관을 어디서 봤습니까? 보통은 뭐 수사지휘권 뭐 행사하냐 마냐 이런 거 얘기할 때 간혹 정치면에 나오고요. 네. 대신에 뭐 체포 동의안 그거 할 때 이제 국회에 오면은 그 정도 인터뷰였고 나머지는 그냥 검찰총장이 사회면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 일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대통령도 정치인이지만은 검찰 출신,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이렇게 이슈를 정치면에서 보게 될 줄이야. 정말 저는 국민들께서 참 검찰의 이런 편향성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 한동훈 장관이 스스로 좀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매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번에 대구에서 하신 발언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우리 그동안 봐왔던 국무위원들이 어떤 업무 출장차 가서 기자들과 만나서 하는 발언하고는 조금 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이 대단히 존경스럽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싸워서 이긴 분들이며 전쟁 폐허 이후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해 다른 나라와의 산업 경쟁에서도 이긴 분들이기 때문이다. 또 뭐 이런 발언까지 하셨으니까요.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사진이 네. 뉴스화되거나 아니면 그걸 취재한 거 별로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이제 정치인이 될 한동훈 장관을 검증하기 위한 요소로도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가족이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검증받아야 될 어떤 요소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뉴스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인요한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 뉴스를 차지하고 있어서 민주당에 대한 어떤 비판적 여론이 그러게요. 많아요. 아니 왜냐하면 오늘도 저희가 얘기 나눈 주제를 한번 이렇게 딱 복기를 해보면 인요한, 이준석, 한동훈 뭐 이렇게 얘기했지 민주당 얘기를 거의 안 한 것 같아서 뭐 보수가 좋든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슈를 지금 완전히 여당 쪽에서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위기감이 좀 느껴지십니까? 저는 위기감을 많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긴 해서 사실 여당이 갖는 파괴력만큼 갖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것에서 선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뭐 어쨌건 횡재세라든지 아니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큰 이슈는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끈질기게 가지고 가야 될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좀 민주당 관련해서 제가 비판할 게 하나 있는데 네네. 민주당 비판하면 별로 댓글이 안 좋을 텐데요. 근데 그래도 이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플랜카드 관련해서 이야기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청년들은 뭐 정치는 관심 없고 내 삶만 괜찮으면 된다. 뭐 경제는 상관없고 잘 살고 싶다. 이런 식의 것들이 마치 청년들이 공감하는 문구라고 생각하고 플랜카드를 붙이겠다고 지금 공문이 내려간 거죠. 그래서 공문을 내리면 그 4개 중에 2개는 꼭 그 지역에 걸어라 이런 식인데 저는 정말 잘못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잘 살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어떤 집단주의나 너무 공동체적인 어떤 문화를 조금 낮추자. 그러니까 줄이자라고 하는 것은 공감할 수 있어도 마치 공동체나 집단은 전혀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그런 청년들이 많은 것처럼 민주당이 말한 거 매우 잘못됐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민주당 공식 체계 내에서 철회하고 얼른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앞두고 공개한 새 현수막의 내용인데 이게 약간 청년을 비하했다는 지금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저도 이제 작가님이 띄워주신 걸 보고 있는데 나에게 온 당,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마음을 좀 대변한다라는 느낌으로 작성된 플래카드인 것 같은데 또 청년층에서 봤을 때는 야 우리를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단 말이야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완전히 잘못 짚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얼른 어떤 철회하거나 아니면 잘못됐다고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저는 어제 지나가면서 국회 네. 앞에서 저 나에게 온당이라는 걸 봤습니다. 보면서 저도 유시민은 눈은 가지더라고요. 도대체 정당 연수막 같긴 한데 저런 얘기를 왜 써놨나 하면서 약간의 그 안 좋은 방식의 그 소위 말하는 어그로를 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은 가게 됐는데 보면서 도대체 저런 걸 왜 걸까? 그러니까 현수막이라는 것이 돈도 많이 들고 환경오염이라는 국민들의 비판과 성토도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메시지를 실는 것도 민주당이 참 그런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너무나도 좀 시대착오적인 이런 문구들로 선전을 하는 걸 보면서는 참 민주당이 이제 수명도 좀 다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민주당이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외에는 이슈를 덮는 게 없어요. 네. 근데 민주당이요 지금 현재 180석 가져가지고 현재 169석이잖아요. 의회에서도 다수당을 갖고 있고 다수의석 갖고 있고 의원들도 상당히 경험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선 의원들이. 근데 이분들이 실력 발휘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 그 국민들이 원하는 바인데 견제하고 있습니까? 전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견제를 못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연금노동 교육개혁에 대해서 아무런 안도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전 역으로 그럼 민주당이라도 그 안이 있느냐? 민주당이 아니라도 만들어서 국회 내에서 자리를 만들고 이슈를 만들어서 여론을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정부를 압박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도 도대체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이 민주화 이후에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더 정치를 하는 것인지 좀 자문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읽는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이 얘기 좀 하고 마무리할까요? 김명수 합창의장 후보자 3종 세트 나왔습니다. 자녀 학폭 의혹, 업무 중에 주식 거래, 그리고 이제 골프 논란. 그때 이제 부과의 위기감이 있을 때 골프를 하러 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재용 당협위원장님. 이거는 우리 당내에서도 네. 비판의 굉장히 목소리가 많은 좀 나오죠. 네. 비판의 목소리가 수위가 꽤 높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수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과연 임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당 쪽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당 쪽에서도 그렇게 많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얘기만 잠깐 다시 하면 안 될까요? 민주당 얘기? 민주당 네. 얘기. 네. 민주당 죄송해요. 권지웅 지금 이재명한테 정말 죄송한데. 그래도 우리가 민주당으로 끌고 왔습니다. 주제를. 네. 네. 너무 죄송한 게 이런 말씀드리니까 지금 무능과 조바심의 극치라고 전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아까 이제 신 위원장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 얘기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만큼 사당화 시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검찰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한 검찰 탄핵안을 168명이 다 그걸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나와서 이슈 대응도 잘 못하죠. 메가시티 지금 아직도 살아있긴 하지만 메가시티 처음 나왔을 때 왈가불가 진짜 아무런 대응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몇 천자 되는 경제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경제안도 솔직히 말해서 실현 불가능한 얘기만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그리고 요번에 방금 봤던 이 청년에 관련된 이 현수막은 네. 도대체 누가 저걸 썼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분의 도대체 철학은 어디 있고 그분의 그 도대체 어떤 상태에서 저걸 썼을까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궁금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우리는 그래도 이슈가 국민의힘에 와서 있는 이슈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변하고자 하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훨씬 더 이쪽 이슈가 재미있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태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시민 장관이 네. 그 청년들에 대해서 한번 또 돈 넘은 발언으로 한번 그때 비판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민주당이 좀 주류들의 일관된 시각 아니냐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잡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본방 해야 돼요. 본방. 자, 틈새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 짓죠. 신인규 위원장, 권지웅 비대위원, 이재영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